네, 34년 만에 지금 최저로 추락한 엔화 가치 이 하락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새벽 또 미국은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 다시 동결했습니다.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엔화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은 달러당 뭐 160엔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잠깐 다시 또 내려가긴 했지만은 1990년 이후 이게 최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엔화 가치가 물론 양면이 있겠지만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면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런데 나쁜 면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엔화가? 먼저 언론들에서 90년 이후 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90년 때는 일시적인으로 잠깐 반등했었던 거고요. 네. 86년 수준으로 갔다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86년이요. 4년 전? 예. 근데 왜 그냥 96년이요? 86년이 왜 예. 중요하냐면은 예. 플라자 합의가 85년 그렇구나. 가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떨어졌던 저거였었고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260엔에 있던 것이 달러당 260엔에 있던 것이 130엔까지 반토막 나버렸었죠. 반토막이요. 미국이 절상시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4대 총재들 불러다가 겁박을 해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요. 시청자들은 아마 전문가들 빼놓고는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2000년부터 2020년 팬데믹 있기 전까지요. 장기간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달러 대 엔화 가치가 한 110엔이 안 됐었습니다. 한 107, 8엔 정도에서 평균이 그 정도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게 되면은 50엔 이상 더 떨어진 거잖아요. 160엔까지 이르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은 거의 40%가 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는 이제 절상을 시켰다면은 한 50%를 절상시켰다면은 지금은 이제 거꾸로 이제 절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지. 그 정도 규모로 지금 떨어졌다는 걸 텐데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순간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주목을 하다 보니까는 놓치는 점이 있는데요. 놓치는 점이 뭐냐면 이건 아베노믹스의 재앙의 후유증입니다. 이 엔화 지금 이 사태는요. 아베노믹스라는 게 엔저를 갖다 유도했으니까. 그렇죠. 수출 잘하려고.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돈 찍어내 가지고 경제 살리겠다고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돈을 어느 정도 찍어냈냐 먼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대개 이제 중앙은행들이 찍어낸 통화의 규모를 GDP 대비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미국이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미국도요. 근데 미국이 GDP 대비 지금 한 25%가 조금 넘습니다. 25%가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것도 한 6% 정도 있던 게 그렇게 증가한 거니까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 거기다가 100% 더 하면 돼요. 120 한 60% 됩니다. 그렇게 GDP 많이 대비요.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찍어낸 거예요. 난 미국이 제일 많이 찍어내는 줄 알았더니 미국은 상대도 아니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로는 이제 그렇지만 경제 규모가 미국이 훨씬 더 크니까요. 일본보다. GDP 대비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학에 노 프리 런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돈을 그렇게 찍어댔으면은 그 후유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내면 돈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미친 저는 영향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떨어졌느냐?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에요. 엔화가요. 그러니까 2013년 4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베 재임 기간이 한 2022년 이제 2021년 정도까지 했었죠. 사망하기 바로 이제 직전까지요.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까지만 보더라도 한 7년 정도 이렇게 찍어냈었던 건데 그때 제일 올라갔을 때가 125엔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가 소위 말해서 아무리 찍어대도 115엔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구로다 라인이라고 이렇게 거다가 별명을 붙였었습니다. 115엔을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졌었죠. 그래서 125엔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강세로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금리 가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간 아베노믹스가 어쨌든 간에 좀 재미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기간이 어쨌든 간에 이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양적 완화 기간, 초금융 완화 기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찍어대면서도 상대적으로 그게 견뎠었던 건데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근데 다른 이제 나라도 다 찍어대니까 그렇죠. 그냥 묻어간 거구나. 엔화도. 그렇죠. 그래서 예.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저는 종속 변수예요. 일본 경제는요. 예. 종속 변수인데 최근 한 2년간을 봐보세요. 예. 2022년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동결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고금리가 지금 어쨌든 쭉 기조가 그렇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2022년 초면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한 2개월 전 정도 전이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 115엔 정도 했었어요. 1달러당이요. 예. 근데 그 해에 어떻게 갔냐면요. 그 해에 150엔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 해에. 2022년에? 예. 2022년 말에? 2022년 10월 달에 소위 말해서 10월 미 달에. 국채 파동이 있을 때. 아, 예,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올라가가지고 150엔 예. 근처까지 갔었어요. 거의요. 그러니까 거기가 쫙 올라가거든요. 150엔 근처까지 갔다가 미 국채 파동이 진정되어지면서 같이 내려가. 진정되면서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완화 분위기로 되면서 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130엔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예. 130엔 근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도 잠깐 또 이제 우리가 기억을 살리면요. 예. 한 130엔 정도에서 근처에서까지 내려왔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어디까지 돌파하냐면 그해 10월 달에도 또 마찬가지로 미 국채 파동이 있었잖아요. 작년 10월 달에도요. 작년 10월에 있었죠. 5% 정도까지 5% 넘어갔었죠. 갔었잖아요. 막 갔었잖아요. 예. 10년물 국채하고 그렇죠. 통화하고 그럴 그때 뭐냐면 150엔을 돌파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1년 전에는 150엔 근처까지 갔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규모가 예. 더 올라가진 거예요. 예.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려온 범위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그 전에는 130엔 근처까지 내려왔었는데 예. 이게 130엔 근처에서 멈춥니다. 더 밑으로 안 내려가져요. 예. 작년 11월 이후부터 예. 굉장히 금융 완화 분위기가 전개됐었거든요. 예. 완화가 전개됐었는데도 불구하고 140엔까지 해서 멈춰져요. 근처에서요.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140엔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3월 달에 이미 150엔을 이렇게 타치를 하고요. 3월 하순께예요. 3월 하순 20일경부터 150엔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월 10일 날에 소위 말해서 CPI 소비자 물가 쇼크가 있었었죠. 언제? 4월 10일 날이요. 올해 4월에. 네, 올해 4월 10일 날. 미국 3.5% 기록했을 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려가다 이제 다시 미 팍 국채 올라간다 수익이 할 팍 때. 올라가면서 예. 금리나 물 건너갔다, 조기나 물 건너갔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서 예. 이제 160엔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지난 한 2년만 돌아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2022년에는 150엔 근처까지 갔지만 150엔 돌파 못했었어요. 예. 근데 2023년도에는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160엔을 돌파했던 거예요. 예. 개입하기 전에 시장 개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한선도 잠깐만 높아져 가고 있죠. 130엔, 140엔 지금은 뭐냐면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55엔 정도에서 버텨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보면.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일본의 엔화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이거죠. 예. 구조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아베노미스의 결과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아베노미스의 결과라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미국 변수가 예. 미국의 변수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예.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엔화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엔화를 엄청나게 찍어대다 보니까는 엔화 가치 떨어지죠. 엔화 가치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찍어낸 거 가지고 뭘 했습니까요? 국채 매입하고 국채 가격 방어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도록 한 거잖아요. 예. 일본은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엔화 가치가 예.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엔화 자산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실을 볼 게 아닙니까? 예. 엔화 가치 떨어지면요. 예. 그러니까 엔화로 표시된 그러니까 자산들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채도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게 공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국채 가격도 떨어지는 이게 예. 같이 공진화하고 앉아 있는 거죠. 공진화하고 앉아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 은행이 한 5조 엔 정도 규모를 이 개입했다고는 설이 엔화 가치 방어하는데. 예,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그걸 보도를 했죠. 예. 아사히 신문에서 한 5조 엔 정도. 5조 5천억의 엔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48조 원, 뭐 44조, 예, 5조 엔이라는 얘기도 5조 엔 있고. 정도라는 아사히 신문에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2022년도에도요 예. 개입했었습니다. 예. 그때 9조 엔 개입했었어요. 예. 9조 엔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150엔 근처까지 막 가고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개입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5엔까지 한 5엔 정도 뚝 떨어졌다가 네. 뭐냐면은 그다음에 슬금슬금 다시 또 기어 올라가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다시 또. 그냥 헛돈만 쓴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예. 160엔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 이게 충격적이다 보니까는 예. 충격적이다 보니까 개입을 했는데 예. 그건 그냥 시간 벌기죠. 시간 벌기라는 시간 거예요. 뭐 몇 시간 벌지도 못 며칠 벌지도 못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일본 국채가 예. 0.9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오늘 0.9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10년물 국채. 10년물 미 일본 국채 경우에. 수익률이요. 예, 예. 그래서 JGB라고 부르죠, 흔히요. 예. 이게 다시 0.9를 돌파했거든요, 오늘요. 예.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일본 국채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요. 누군가가 예. 이건 실제로 보게 되면요. 예. 누군가가 아니라 상당히 그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일본 국채의 규모가요. 내국인 아니면 외국인? 외국인이요. 일본 내국인. 아니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지. 외국인. 예. 외국인이 일본 국채에 대해서 투자한 예. 규모가 2021년 말 정도만 해도 180조 엔이 넘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65조 엔까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65조 엔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던지는 거죠. 그동안에 쭉 사모으다가 이제 처리를 던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매력이 없지요. 예. 솔직히 말해서요. 매력이 없잖아요.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예. 그렇죠? 거기다 엔화 가치까지 떨어지니까는. 예. 그러니까 예. 이걸 갖고 있어봤자 손실만 잠깐 보니까는 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지금 상황이 이게 구조적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서 생긴 거냐 했을 때 예. 이게 돈을 너무 풀다 보니까는 푼 상태 속에서 국채를 엄청 그걸 더 사들인 거잖아요. 돈 찍어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일본이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일본은 회계연도가 4월부터 3월인데 올해 24년도 회계연도에 저기 저 나간 것만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나간 것만 해도 거의 10조 엔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가 1년에 나가는 이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채 이자를 어쨌든 정부가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 올릴 수가 없는 상황. 없는 상태죠. 예. 그걸 그거 막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일본 국채 사들여야 되는데 예. 사들이게 되면 돈을 푸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떨어지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요, 일본 정부가 작년에 처음으로요, 아니 올해 해견연도에서 처음으로 예상 규모를 줄였습니다. 예산 규모를. 예, 예상 규모를 처음으로 줄인 거예요, 처음으로요. 예산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나 마찬가지로 늘릴 수 있어도 늘어나지 이게 줄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줄였어요. 줄이고 거기다 줄이고 그다음에 일본 은행이 매입하는 규모도 확 줄였다고요. 왜 그러냐면 국채를 매입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계속 찍어대야 되니까 엔화 가치 떨어지고 앉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국채를 일본 은행도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외국인들도 지금 매입하기는커녕 던지고 있으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국채를 찍어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난감한 상황이겠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정부 부채가 많아도 걱정 없다고 한 이유가 일본이 찍어내는 국채를 이게 이자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국인들이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은행, 일본 보험사, 일본 내국에서 대부분 소화하기 때문에 이자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국채 또 찍어내면 된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도 그 국채를 많이 소유하고 있나 봐요. 그 얘기 나왔던 때가요. 옛날인가? 외국인이 보유가 한 7%될 때 얘기입니다. 근데 한때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18%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16.5%까지 지금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큰 손이에요. 그렇구나.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한 1조 2천억 달러가 좀 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요. 1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거의 외환 보유하고 거의 이렇게 맞먹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달러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달러도 한 1,550억 달러뿐이 안 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들이 워낙 덩치가 커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규모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동원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많이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지금은. 아니죠. 절대액은 외환 보유 국채는 더 많지만은 외환 보유액 규모는 중국이 더 많죠. 한 3조 달러 중국은 되니까요. 지금 이제 외환 보유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액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국채 보유액은 일본이 많죠. 일본이 더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돈 찍어가지고 국채 매입하자니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앉아 있고. 엔화 가치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은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달러 푸는데도 그러니까 역부족이고. 그렇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달러를 풀려면은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갖고 있는 예. 그 미국에서도 미국 눈치도 좀 봐야 될 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예. 그 일본의 뭐 민간 회사나 민간 투자가들이 미국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한 거라고요. 그렇죠. 일본 국채보다 미국채가 더 매력적이니까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마음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런 점에서 이게 왜 그런 거냐? 아베노믹스에 제가 이제 이게 후유증 재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돈을 엄청 찍어대면서 예. 그거 가지고 룰루랄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공짜가 어딨냐고요. 지금 경제에.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대가 그거 치는 거죠. 아베노미스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다 균열이 다 나왔던 거예요. 실물 예. 경제는 이미 2018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올라가기 시작했던 예. 거고, 예? 초창기에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좀 약간 2016년까지 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더 이상 안 올라가지고 앉아 있고 했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부작용이 이제 그다음부터 더 많이 나타나면서요. 예. 그게 지금 뭐냐면은 국채 시장까지 그게 나타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채 0.9%가 언제 규모냐면요. 이게 아베노미스 이전 규모입니다. 금리가요. 그러니까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 0.9% 지금 올라간 게. 예, 이게 그것까지. 아베노믹스 이전 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그러니까 효과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상이요. 아베노믹스가 했던 게 뭐냐면 10년물 수익률을 제로로 묶겠다고 처음에 했었던 거거든요. 2016년도에요. 마이너스 단기금리 도입하면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그렇게 지금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는 아베노믹스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효과 실종된 거죠, 효과가. 아니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일본 정부가 참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예. 진퇴양난에 빠진 것 예. 같은데 예. 어쨌든 얼마 전까지 일본 경기 살아난다고 하고 예. 주식 시장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지금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그럼 지금 다 그럼 잠깐 반짝했던 그 착시 효과였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일본 경제 살아난다는 게요. 예. 살아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계 소비는 안 살아났습니다. 가계 소비는 예, 가계 소비 안 살아났는데 내수가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고 수출 같은 경우도 예. 주로 이제 그러니까 엔화 가치로 평가할 때 이제 그게 간 거고 GDP는 엔화가 저기 자국 통화로 그렇지. 계산하거든요. 예, 예. 달러 가치로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빚 좋은 개살구이죠. 예.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엔화 가치가 한 40% 이상이 폭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어떤 심정이겠는가. 굉장히 불안할 뿐만 아니라 좌절감도 느끼고 그럴 텐데 일본이 지금 그래요. 일본이 지금 소위 GDP 규모로 독일한테도 밀리고 인도한테도 이제 곧 밀리는 게 시간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나라 경제라고는 잠깐만 이렇게 쭈그러들고 앉아 있고 일본 국민들이 대외 구매력은 잠깐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이게 반가울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요. 예. 반가운 현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본 정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하기를 조기 금리 인하하기를 기도드리는 사람 중에 1위가 저 일본, 2위가 한국은행이고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일본이 더 기다리고 있겠네 그러면. 예,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날라오니까는 그거 이제 막으려고 일부 이제 했는데 이거 뭐 잠깐 시간 버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 미국이 금리 내려주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한국보다 더 오매불만 기다린 게 아마 일본이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내릴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왜냐하면 3월 지난번에 그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돌리긴 돌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돌린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도 기준금리 그래서 추가로 다 아마 더 올릴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동결을 이번에도 한 건지 아니면 원래는 타이밍상 추가로 금리를 더 일본이 지금 상황 봐서는 그래도 더 올렸어야 되는 건지. 아니죠. 올리고 싶은데 예.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 정부 부채 때문에. 예. 아니 이자 때문에? 일본이 10년물을 예. 장기 금리의 목표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지금 그러니까 1%를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걸 허용하겠다 정도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럼 그거 안 하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 그걸 한 거라고요. 뒤로 후퇴한 거라고. 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확 증가한 거예요. 한 7조 원 돼 있다가 10조 원으로까지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폭락한다는 얘기잖아. 예. 이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럼 예. 미실현 손실액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요.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라든가
뭐 일본 은행은 둘째치고 일본 은행에 별 저기 하더라도 그걸 갖고 있는 기관들이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장부 가격에 비해서 그렇죠. 훨씬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거 그래서 비싼 망한 거 거죠. 아니에요? 예. 미실현 손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부담을 그러니까 저에서 이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 남의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코가 적자인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본이 지금 어떤 정책을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경제사와 세계경제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가면서 일본 편을 가르치면서 제가 뭐냐면 일본은 제2의 메이지 유신뿐이 없다 길이. 그 당시에 그랬어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이 이 경제가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뿐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일본이 그렇게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제2의 메이지 유신이 필요한 거다. 제2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일본이 소위 말해서 산업화를 영국이나 독일, 유럽의 모델을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계 경제 이익까지 쫓아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 했던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그다음에 산업 체계를 그러니까 더 진화시키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경제가 디지털하고 이렇게 되는 속에서 나고 자고 전락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반도체까지 밀리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한 나라의 산업이라는 것은요, 산업 체계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러니까 사회 제도, 그 나라의 교육 제도 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사실 우리나라 일본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이 그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일본이요 1999년도에 잃어버린 10년 지나고 나서 예친 게 뭐냐면은 산업 구조조정을 이제 전면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활력특별재생법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력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를 그때가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살도 빼는 거지만은 새로운 근육줄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비 기업들 대출 성장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일본이 세계 처음으로 창조 산업 육성을 들고 나옵니다. 그 우리가 박근혜가 창조 경제로 그걸 받아들인 거고. 근데 그게 처참하게 실패했죠. 창조 산업하고 제조업은 전혀 다른 산업인데 이걸 제조업 육성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제2의 메이지 유신이 필요한 거다. 창조 산업 육성하려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재도 다른 인재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20여 년 전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그 보고서까지 다 나왔는데도 교육 개혁 못 했어요. 아베가 교육에 개혁하겠다고 했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교육 개혁하는 거요. 그러고 나서 한 게 손쉬운 방법으로 한 게 돈 찍어낸 거죠. 돈 찍어낸 거야. 그냥 계속 연명시키는 근데 이게 몰핀이죠. 몰핀. 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잃어버린 10년으로 들어갈 때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서 진짜 제조업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산업으로다가 혁신을 사회를 갖다 다 바꿨어. 골든 타임이었는데 그걸 그냥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닌갑다 하고 괜히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돈이나 찍어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이거 가지고 그 물려받은 돈으로 그걸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요. 미국의 뉴스위크라는 잡지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재밌는 그 특집 기사를 냅니다. 전면에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에서 절대 그러니까 애플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내요. 일본이 창조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니까는 예국에서 봤을 때는 니네들 웃긴 소리 하고 이제 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니네 나라에서 절대 그러니까 애플 같은 기업 안 나와. 아이디어 기업들 안 나와.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었다고요. 일본 사회를 너무 잘하니까는. 일본 사회를 알고서 그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 금융위기 이후 때가 굉장히 일본이 우울했던 시기입니다. 금융위기 충격 플러스 동북부 대지진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던 이 시기에 2012년까지 그러니까는 일본 민주당이 잠깐 3년 동안 집권을 했었었죠. 그랬죠. 하다가 그때 경제가 그때 아주 엉망이 되면서 정권 뺏기죠 다시요. 2012년 연말에 총선에서 아베가 다시 재집권하고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아베노믹스였잖아요. 돈 찍어가지고 다 살리겠다. 수출도 살리고 투자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다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제가 그 당시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어느 나라가 그걸 못하냐. 근데 그거를 사실 아베노믹스를 보고 배운 게 미국 버냉키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 때도 그래서 야 일본이 해도 괜찮더라.
저거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나 이런 거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찍자 해서 미국도 다. 근데 일본 미국은 보고 배운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미국은 산업이 육성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소위 말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혁명부터 해가지고 예. 플랫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혁신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산업이 뒷받침이 됐다. 그렇죠. 일본하고 달리. 예. 그게 나왔던 거죠. 예. 그런 나오는 상황 속에서 금융 완화 분위기는 지원책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실물 경제에서 산업은 그러니까는 실물 경제는 예. 정체된 상황 속에서 돈만 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좀비 기업만 계속 만들어낸 거죠. 몰핀 거 하면서. 근데 그 후유증이 저는 지금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이 앞에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인데 이제 더 늘리기 저기 하면 복잡해 보일까봐. 예. 그런데 이 J집이라는 게 일본 국채란 말이에요. 10년물 10년물이요. 국채. 예. 10년물이 그러니까 1월 초만 해도 0.6 정도였었다고요. 0.6% 정도요. 0.6.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최근에 저기 최고 올라갔을 때 0.93까지 올라갔었고요. 9.28까지. 예. 네. 올라갔었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엔화가 같이 떨어지죠. 예. 엔화 가치하고 떨어졌지. 국채가 같이 어. 떨어지는 예, 거예요. 예, 같이 예. 공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4월 10일 이후에 공진화 속도가 예. 더 빨라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발 소위 말해서 CPI 소비자 물가 충격이었었죠. 물가 지수. 예.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 당시 줬던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저기 금리나 인플레가 안 잡혔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 조기 금리 인하는 힘들겠구나. 없겠구나. 예. 이게 어저께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파월이 어저께 얘기했던 그렇지. 것처럼요. 그렇지.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좀 이게 기대했는데 금융 완화를 좀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이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60엔까지 돌파하면서 간 거잖아요. 예? 가니까 이제 뜨거 하면서 예?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있잖아요. 과거에 90년대입니까? 과거에 70년대도 있었었고 영국을 그러니까 파운드로 공격할 때라든가 헤지 펀드들이 예. 했다든가 90년대 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160엔 돌파했을 때도 예. 헤지펀드 공격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그 가치 방어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라. 조심해서 해라. 그리고 미국하고 상의해서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이거 봐라. 일본이 이거 방어 못하겠네 하고 그때 잠깐 뛰어들었다라는 추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와 관련해서 보니까 그 KBS에 같이 있던 박종훈 기자 있잖아요. 박종훈 기자가 개인 유튜브에서 그 옐런의 실수라고 이제 그걸 표현하던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거 가지고 이제 공방이 있었죠. 트럼프는 뭐냐면은 대재앙이다. 안전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트럼프는 지지 기반을 제조업 공장지대에 이걸 하다 보니까는 엔저가 나타나게 되면은 저기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가 미국에요. 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하고 한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가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돼요. 두 나라한테만요.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일본이 무역 적자 국가입니다. 적자 국가인데 미국하고 한국에서 얻는 저걸로 그걸 다 상쇄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은 엔저가 되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들이 타격받을 거라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소위 립서비스를 한 거예요. 정치적인 수사를 한 거죠. 대재앙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래서 플러잡이 다시 한다고 옐런이 근데 이제 뭐냐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개입하지 말아라. 근데 그 개입하지 말아라는 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 지휘신 문제 가지고 이창용 총재하고 일본의 스즈키 재무상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파월입니까? 옐런이가 해가지고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개입하는 거 너무 원화하고 엔화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는 개입하라고. 그러니까 허가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 맞아, 그랬었네. 예. 근데 옐런이 그걸 완전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옐런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 그거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옐런 입장 속에서 저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옐런 입장 속에서는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이든 재선이지. 미국채 10년물 방어예요. 미국채 10년물 지금 올라가고 앉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오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걸 방어하는 거야. 지금 4.7 이렇게 전후에서 막 이렇게 가고 앉아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방어하는 건데 일본에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돈이 빠져나가지 다시 미국 국채 하락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으로 돈 환류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돈 저기 가라 이거죠. 그래서 환유 그 엔화 방어 그렇게 그 하지 신중하게 말라고요. 해라. 가만 놔두라 미국한테 이거예요. 허락받고 해라. 가만 이렇게 했다는 놔두면은 거예요? 가만 놔두면 미국으로 들어온 돈들이 안 빠져나가니까. 미국 국채 그 폭락하는 그렇죠? 거 막기 예, 위해서 예. 그 얘기 아이. 잠깐 조금 이따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내가 그 전에 궁금한 거 그러니까 예. 아니 왜냐면 지금 최 교수님이 아까 미국 일본 경제는 지금 이거 시간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 엎어지기가 예. 망하는 게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이지 제2의 메이지 예. 유신이 없으면 이거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일본 주식 시장도 지금 반짝하고 예. 요즘은 내가 일본 주식 시장 잘 안 봐서 모르겠네. 그때 어쨌든 막 한 40년 만에 그 잃어버린 그렇죠. 30년을 다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4만선 돌파했다가 그럼 자산 시장만 이렇게 그냥 왜냐하면 사실 다른 나라들 다 긴축할 때 일본은 계속 그때 어쨌든 간에 돈은 계속 풀고 있었잖아요. 그 몰핀 이것도 몰핀인가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이거 그냥 반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누구는 그 장기적으로 이게 바람 탔다 뭐 이 얘기도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가려면 있잖아요. 지금 일본의 그 수준이 예. 80년대 말 수준으로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렇지. 주가 붕괴하기 전에. 예. 그거나 엔화 가치가 그때로 간 거나 다 그때로 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그 시점이 다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예. 거잖아. 예. 30년이 멈춘 거야,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그건 그렇죠. 예, 30년이. 예.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예. 물가까지 고려하게 되면 예. 실질 가치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근데 30년 전인 거야. 이걸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밸류어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만 좀 띄워놨지만은 예.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돈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음 표를 한번 좀 넘어가 보시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예. 어저께까지 5월 2일까지요. 예. 어제 뭐 장이 했지만 외환시장은 열리고 그러니까는 되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엔화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원화가 제일 많이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요인은 강달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강달러. 그 달러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음. 보니까 한 4.1%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게 한 4개월 동안에요. 예. 4.1%가. 근데 엔화는 뭐냐면 달러 대비해서 한 12%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올해 이제. 예. 근데 원화 가치는 한 4.5%만 떨어졌습니다. 요거. 예, 4.5%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엔화보다 많이 적게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백을 메꾼 게 뭐냐? 원 엔화이죠. 우리가 엔화에 대비해서 많이 됐잖아요. 9엔 뭐 넘었다가 지금 8.7엔까지 이렇게 막 아니 예. 8.7원까지 1엔당 이렇게 예. 내려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원화 가치가 엔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세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여행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한 4.4% 되는 거예요. 4.4%맨 밑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4.4% 4.5% 합해봤자 한 9%뿐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요거 예? 두 개 더 해봤죠. 그러면 이제 그럼 엔달러가 12% 하락한 게 메꿔지지가 않다 이거죠. 예. 9%니까 예. 요거 12%에 비해서는 훨씬 그러니까 그렇죠. 작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 큰 폭 이 변화가 예. 두 기간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보게 되면 4월 예. 10일 이전과 이후로요. 예. 4월 10일 이후에 특히들 많이들 떨어졌어. 요거 이후로. 예. 엔화 달러 가치도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간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충격인 거 이게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적어도 6월 달 정도는 한번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예. 그 분위기가 확 뒤집어지면서 예. 이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확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충격이 예. 수익이 나타난 건데 그때 그러니까 확 이 시장 분위기가 확 반전된 겁니다. 달러 가격도 그때 한 2.2%가 올라갔으니까는 많이 올라간 거죠. 앞에 한 뭡니까 거의 석 달 이상 기간에 비해 가지고 기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달러가 예. 절반 이상이 한 58%가 이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예.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 고금리 장기화 분위기 시장이 바뀌면서 엔 달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보다도. 예.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이 예.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해질 때, 예. 변동성이 커질 때 아, 가장 취약한 통화가 대한민국 원하다 통화입니다. 이거지. 아. 이건 항상 하기인데.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완화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되면요,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가장 빠르게 회복됩니다. 또 대신.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고금리가 미국이 보니까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지는데 예. 앞으로 엔화보다 원화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충격이 지금까지는 엔화가 더 위험했는데 예. 지금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한 1,300 오늘 80원 밑으로 약간 좀 떨어졌지만은 거기서 안 내려오고 앉았잖아요. 그럼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앉았어요. 그게 이게 뉴 노멀이 돼버렸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1,380원, 1,400원 이 근처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요.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세 번째로 이게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국채 얘기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본 통화 정책도 지금 이렇게 판단 미스가 돼버린 게 미국이 금리 인하 해줄 거로 분명히 확신했었는데 일본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오늘 새벽에도 미국 국채 금리 지금 동결했잖아요. 이거 인하는 물 건너 간 거죠, 이거. 파월이 그랬잖아요. 파월이 뭐냐면 6월 달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 끝났으니까 6월 달에 한 번 더 남았거든요. 6월 달이고 7월 달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는데 6월 달은 기대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 거는 다음에 금리 인하는커녕 지금 인상한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하는 거는 인상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하는 아니고 그냥 동결 수준일 것 같다. 잘하면은 제가 제 개인 최백은 TV에서요. 제가 지난달에 무슨 얘기했냐면 연준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인내심이다. 그러니까 올리는 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고 올리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현재의 고금리를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어포 롱고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이거를 그러니까는 참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빨리 인하하길 바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그럴 데이터가 안 나오고 앉아있으니까 뒷받침이. 제가 2주 전에 나와가지고 CPI 쇼크 소개하면서 그때 뭐냐면 4월 26일 날 근원 PC가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PC라는 건 개인 소비 지출. 얼마나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물건 사고 서비스하는데 돈을 썼느냐 실제로. 그렇죠. 소비자 물가는 품목이 한정되거든요. 근데 이건 전체 다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그렇죠. 돈 쓴 거니까. 그래서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 이제 변동성의 석유라든가 농산물 같은 제한 근원 PC가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전망을 해보니까 다시 반등을 하는 거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반등했어요. 3.78에서 3.81로요. 이번에 그리고 2.8이지 2.8이. 아니 맞아요. 2.78에서 2.81이요. 반등을 했죠. 예상보다도 더 올라가. 이게 쭉 꺾이다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반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조기 금리 인하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 가버린 게 이제 이게 이 PC 올라간 거 보고서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죠.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 갔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5월달 당장 5월 초에 FOMC가 있는데 4월 26일 날 발표됐으니까 일주일도 안 남기고 살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올려 이걸 무슨 명분으로요? 못 올리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고금리 장기화는 이제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이제 이게 사실 한 달 전만 해도요. 한 달 전이면 뭐예요?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군불도 떼고 그랬었어요. 상반기에 한 번 정도 가능할 거다 여전히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CPI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확 저거 버렸어요. 꺾인 것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게 이제 미국제 10년물에 이제 그러니까 충격으로 나왔던 것이고 4월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충격으로 나왔던 건데 그다음 저 그림 봐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줄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10년물하고 연준금리하고 그 격차입니다. 격차인데 이게 더 길게 해도 비슷한데 그럼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2000년 이후부터만 이렇게 일단 제안을 했어요. 이게 2000년 이후부터. 2000년 이후부터 지금 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회색 기둥이 있잖아요. 이 회색 기둥이 시청자들은 잘 안 보이겠어요. 이게 화면이 그래서요. 그렇죠. 요런 거. 회색 기둥이 이게 소위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연준에서 표시하는. 그림으로 이게 표시할 때. 2000년 초반이니까 닷컴버블 보셨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때고요. 2000 요거는 그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잠깐 제가 하는 이건 비경제적인 요인이니까.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요. 그 전에 어땠었습니까? 다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10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가 소위 말해서 연준 금리보다 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참 이 공통점이 있네. 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고전에 항상 이렇게 다 떨어졌네. 근데 그게 다시 역전되게 돼가지고 플러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연준 금리보다 올라가지게 되면은 그때마다 충격이 왔었다 이거예요. 충격이. 그 10년물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저 꼬리 부분이요. 요거? 저게 이제 그 바로 전에 꼭지가 올라갔던 게 작년 10월달 국채 파동세입니다.
요게 여기가 올라갔던 게 요거.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꼭대기 저기 플러스로 올라갔던 것이 2년 전 국채 파동 때입니다. 요거 그래서 2년 전이 더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저래서 그런 겁니다.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2022년이고 예, 아니 그 밑에요. 요거 그 오른쪽이 오른쪽. 요거 그렇죠. 그거. 예, 그 예, 22년 12월이라서. 아, 요게 그렇구나. 요게 2020년 예. 요때 국채 파동 있을 때 이때가 사실은 4.4%까지만 안 올라갔지만은 예. 그 저기 저 달러 시장에 더 강한 충격을 줬었던 이유가 바로 저기 플러스로 올라가서는 거예요. 예. 저 때는 아직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저기 저 인상을 종료하지 전이거든요. 잠깐만 최 교수님, 예. 내가 지금 이거 보니까 예. 다들 요 위기 직전에 좀 요런 위기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는 좀 예외라 하더라도 예, 예. 금융위기 때 뭐 닷컴 버블 이후에 그 위기 때 직전에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10년물이 예. 내려갔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예. 그런데 지금 또 내려가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잖아. 예. 뭐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과거로 보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 제가 이제 그다음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그림? 그다음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이거요? 예, 이걸 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인데 예. 3개월물 수익률하고 미국채 3개월물은 요 주황색 오렌지색. 단연 단기죠. 예, 주황색입니다. 예. 오렌지색이에요. 예.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건 10년물. 청색이 그게 이제 10년물이에요. 예. 근데 보게 되면은 2022년 7월 달 중부터 해가지고 이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요때부터. 예, 역전돼가지고 거의 안 올라가져요. 10년물이요. 그러니까 국채 파동이 있을 때만 잠깐 올라갔었고, 예. 그리고 나서는 대개가 이게 저기 저 안정되게 유지가 됩니다. 10년물이요. 그래 금리 역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예, 역전된 거예요.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장기 금리가 더 내려가고 예. 내 돈이 더 오래 묶이는데도 예. 이자가 더 금리가 더 낮아. 예. 근데 그 전에는 저게 예. 2022년 3월 달부터거든요. 출발점이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 10년부터 같이 올라갔었어요. 예. 올라갔는데 어느 시점부터 예. 더 이상 안 올라가지고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럼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예. 그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건 뭐냐면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2006년. 예, 2006년부터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거든요. 7월 달부터요. 예. 그때는 보게 되면 3개월물이 오렌지색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청색이 10년물인데 3개월. 이때는 10년물이 거의 대체적으로 위에 있었습니다. 역전은 그러니까 안 됐다 이거죠. 금리를 인상을 해도 그러니까 10년물도 같이 그러니까는 이게 역전은 안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10년물이 10년물은 미국의 5년, 7년물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러면 5년, 7년, 10년물 중기채들이 갖는 의미가 뭐냐? 예. 미국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기채들입니다. 중기 금리들인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잡죠. 예, 이게 뭐냐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택 시장도 10년물이 영향을 미치고 예. 장기 30년물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이 중기채 5년에서 10년물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10년물이 가장 중요하죠. 예. 기업들한테는요. 그럼 연준의 목표가 뭡니까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금융 안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예. 올렸는데 주로 단기 금리를 통해서 개인 기준금리. 소비자한테 미치는 그렇지. 거는 단기 예. 금리들이거든요. 예. 근데 고용 안정은 경기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야. 물가도 잡고 경제도 그러니까는 살리고. 예. 예를 들면 이거 안 하면은 저기 저 트럼프한테 덧치잖아요. 덧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추가하다 보니까 그럼 뭐냐? 중기채 금리를 관리 들어간 겁니다. 관리 들어간 거야. 예. 이게 예. 그거 예를 들면 이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데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기채 시장 금리들이거든요. 예? 5년, 7년. 예, 5년, 7년, 거. 10년, 예. 특히 10년 전후로 해가지고요. 예. 이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봐보세요. 예. 그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이거 봐보세요. 예. 7월 31일이 예.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있잖아요. 예. 2022년 3월 달에 0.25 올리고 예. 5월 달에 0.5 올리고 예. 그다음에 6월 달부터 0.75씩 4번 올립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래서 7월 달에도 또 0.75 올렸을 때였었어요. 예. 그리고 충격이 그러니까 10년물이 쫙 올라가고 계속 시장이 막 가파르게 올라가니까는 2022년 7월 30일. 7월이요. 예. 이때가 7월 27일, 28일이 이제 내가 저 마지막 FOMC가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럼 봐보세요. 단기채 비중하고 중기채 비중을 봐보세요. 채권 발행에 있어서요. 예. 단기채 비중이 그때 7월 30일까지는 줄어들었었죠. 예? 그러네. 중기채 예. 비중을 많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급 물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공급 물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폭락한다는, 예, 하락. 가격 하락하면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반대로. 그러니까 가니까. 뭐냐면 중기채 수익률이 올라간 거야. 예. 이때는요. 예.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예.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실물 경기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역전시키잖아요. 단기채를 더 많이 단기채 발행으로 전환하고 예. 중기채를 줄이잖아요. 예. 계속 그 다음부터 계속 줄여왔어. 지금 최근까지 예.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중기채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옐런이 이거를 잘한 거야. 옐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연준도 마찬가지.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지. 욕심은. 근데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게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죽은 거야. 고용이 그렇게 좋았던 거야. 단기채를 막 찍어내서 그거로 다 돈을 일단 시중에 어쨌든 공급을 하니까 예. 그래서 돈을 단기적으로 확보하고 성장이 일단 그 확 올라갔다. 예. 일단 그리고 미국의 지금 성장은 전부 다 미국의 재정 적자로 재정 지출로 지금 그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 적자를 뭐 GDP 8%까지 지금 막 막 하니까 저래도 괜찮을까 싶은데 나 나중에 저 뒷감당이 근데- 없을라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러려다 보니까 장기채는 부담스럽고 예. 장기채는 이게 그 당장 이제 국채에 영향을 줘버리니까 예. 단기채로 그러면 찍자 해갖고서는 옐런이 그렇게 꼼수를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채로 하면은 이거는 그리고 단기채는 금방 또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 단기채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이자 부담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미국 정부와 재정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 자 단기채로 발행하자니 단기채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 예. 연준금리하고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올라가죠. 예. 그 대신 뭐냐면 이거를 발행을 줄이게 되면 중기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 중기채 발행하면 중기채 수익률이 또 대신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예?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하는 걸 선택한 거지. 아니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진퇴양난이네 다.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단지 차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물 경기가 혁신 예. 역량이 좀 강하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그거 하나 중요하죠. 믿는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금융시장은 예. 그거가 별개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 지금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였듯이 연준이 지금 아까 제가 옐런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예.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요. 옐런 입장 속에서는 예? 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예. 올라가는 걸 원치 않거든 지금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충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 시장에 금융시장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한 게 미국은 이번에는 금융시장 충격을 통해서 실물 경기 침체로 올 거다. 실물 경기 침체 안 온다. 했던 이유가 이 지표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강해지면은 예. 강세로 일본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강세로다가 방어를 해서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은 예.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국채가 그러면 폭락한다.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게 아닙니까? 그렇지. 일본 거로 사니까 일본의 돈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야 미국 거 말고 일본이 더 좋아야 그럼 일본으로 가자 하면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는 옐런이 일본한테 함부로 그 방어하지 마, 돈 쓰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 이거예요. 트럼프는 월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과소 저거 하는 게 있고 제조업을 걔는 맨날 가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사실 제가 볼 때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금융을 트럼프는 어쨌든 그래도 이게 돈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옐런은 지금 뭐냐면은 옐런의 초점은 뭐냐면 실물 경기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기예요. 그래서 22년 7월 달부터 뜨거 하면서 이게 뒤늦게 인플레 잡겠다고 막 가속도를 붙이면서 올라가다 보면서 10년물도 같이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같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뜨거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국채 발행 물량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도 지금 어쨌든 국채를 그렇게 돈을 막 찍어내서 일본처럼 막 찍어내서 이게 지금 그 대가를 이제 치르는 건데 일본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좀 다행인 거는 미국 입장에서 지금 AI니 뭐니 이런 새로운 산업, 혁신 산업에 막 실물이 그러니까 뒷받침되니까 그거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덜 위험한 상태다. 이 미국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 금리가 저희 중기채가 그러니까 10년물 같은 게 한 5% 넘어가게 되면요. 5% 넘으면 사고 터집니다. 그래서 저거 더 쫓아져요. 아까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그 예전 이거 어디야? 항상 요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5% 넘어갈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 뒤에는 항상 뭔가 위기가 터졌더라. 그러니까 연준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게 같이 내려가는 게 낮게 유지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이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갖고 저기 당분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가 지금 이게 계속해서 살아서 팔딱팔딱 뛰면은 저기 10년물 국채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다른 때 다 내려가다 그다음에 다 뭔가 터졌는데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뭐가 터질 타이밍이 됐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대로 보면은 실제로도 10년물이 예. 5% 넘어가면은요. 예. 이건 금융위기 때도 터졌어요. 그럼 미국의 금융위기 같은 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곧 그러면은? 이게 5년물이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예. 금융 충격은 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럼, 5% 수준이라는 게 10년물 5%라면요. 넘어가게 되면은 예. 미 국채 소위 말해서 미 실현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져.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곡소리 날 겁니다. 예. 미국 은행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월가에서는 뭐냐면 금리 인하로 기조가 이제 바뀔 일만 남았다 해가지고 룰루랄라 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다 찬물을 끼얹은 게 이 인플레였던 거예요. 물가 상승이. 인플레를 딱 열어보니까는 헛다리 집어치는 거예요. 기저 효과로 이게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명했듯이. 예.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시한 문제네 그러면 시간 문제네.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플레 지표가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여름에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를 좀 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다시 이게 더 튀어 올라가는 제 추정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반등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럼 시장은 충격을 가죠. 충격을 가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미 국채가 다시 또 탁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더군다나 지금도 금리 인상을 5.5% 올리는 게 작년 7월 달이니까요. 1년 돼 가잖아요. 이제 1년 돼 가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저 현장이 피로해진다고요. 피로해지죠. 그 피로에다가 플러스까지 중기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금융시장에 피로감이 아주 그냥 그 누적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그 시간이 조금 좀 길게 하더라도 제가 요거 좀 궁금해서 꼭 물어봐야겠어요. 엊그제 미국 재무부가 다시 이제 그 리펀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얼마나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그 차입을 얼마나 더 하겠느냐 했는데 올해 1월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410억 달러를 더 늘리겠다 했단 말이에요. 돈 쓸 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지. 이제 선거도 곧 다가오고 바이든도 재선을 해야 되겠고 410억 달러면 이게 뭐 몇 조에 한 50조 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은 그럼 미국 국채를 다시 더 찍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국채가 지금 그 터지기 직전이라는 건데 그러면 최 교수님 말에 따르면은 더 찍으면은 국채 가격이 더 폭락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2%에 나와가지고 작년 10월 말과 11월 초까지 11월 1, 2일까지 막 5%막 이렇게 막 치달을 때 10년물이요. 그러고서 꺾였다고 급속도로요. 그랬었지. 그때 제가 나와가지고 했을 때 홍 기자님이 저한테 미국 저기 문제 생기지 않느냐고 그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막 4%대 밑에까지 내려갔었어. 내려갔어요. 크게요. 내려갔어. 안정됐었지. 그렇죠. 그때 제가 뭐라 했었냐면은 옐런이 우리가 미국은 해계년도가 10월부터 9월이거든요. 그렇죠. 10월 시작하게 되면은 예산을 1년치를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럼 예산은 그러니까 땡겨 쓰든 어떻게 쓰든 간에 그 받아 쓰는 거는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예산으로 그러니까 앞부분은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을요. 근데 뒤에 갈수록 이제 그건 소진될 게 아닙니까? 소진되는 거 뭘로 메꿔요? 국채 발행이죠, 뭘.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는 미국채 발행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그 이전에 여름에 막 급증했던 것보다 확 꺾였다고. 그게 쫙 안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 저 미국채 시장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옐런이 이거 꼼수 부려가지고 예산 확보한 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그래서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어 제가. 물량 조절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서는 그걸 한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홍 기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지금 소진돼가는 시점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나머지 국채 발행으로 메꿔야지 뭘. 부족한 돈은.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옐런은 그 당시에 뭐냐면은 올해 후반기로 가게 되면은 금리도 인하로 분위기 바뀔 거고, 옐런은 그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금리 인상이 거의 다 이제 종점에 왔다는 것이 작년 연말도 거의 그랬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작년 7월 달로 마지막 끝냈었잖아.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인하하느냐 이것만 시점만 문제로 거뒀었던 시기였다고요. 그럼 옐런도 그거 믿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우리가 있잖아. 1년은 모르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5.5%를 7월 달에 올리고 나서 이게 6개월 지나고 1년 가까이 되면은 그다음 되게 이제 우리가 인하로 바뀌거든요. 방향이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일단은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때 일단은 언젠가 곧 내릴 거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판단을 잘못했다고요, 옐런이. 판단 잘못한 것보다도 저기 이 인플레에 대한 성격을 그 판단을 잘못했다 인플레 이거죠. 성격을 예. 이번 인플레는 전혀 다른 인플레거든요. 아.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렇죠. 그럼 판단 미스를 했는데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어. 그래서 미국 정부와 행정부가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국채를 더 발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추가로 더 발행한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예. 이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예. 이걸 누가 사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사기는 이미 틀린 것 같고 일본도 지금 오히려 미국 국채를 사기는커녕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지금 팔지는 않으면 다행인 것 같은데. 중국 내부에서요. 예. 중국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민대학이나 이런 교수들이 예. 이부 통해 가서 나오는 게 미국 국채는 이거 불안정하고 얘기 있었어.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이거 더 줄여야 된다라고 된다 뭐 했지. 이런 얘기 하고 예. 앉았잖아요. 군불대구들 앉아 있잖아요. 엊그제 기사에 미국 인민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 팔아야 그렇게 하고 된다고 있잖아요. 했어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상황을 서로가 수를 읽고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서로 그러니까 지렛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 협상에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예상대로 예. 금리 조기 인하로 이게 기조가 바뀌었으면은 예. 옐런의 계획이 별 차질이 없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선 시기에는 착각 다가오고 앉아 있고 예. 금리 인하는 상반기는 적어도 물 건너갔고 예. 물 건너간 상황 속에서 지금 돈은 필요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국채 발행을 해야 되겠고 예. 지금 그러니까 안 좋은 부담이 계속해서 쌓이고 앉아 있는 거지 지금요. 그러니까 누가 사주냐 이거지. 미국 국채 찍는다고 하더라도.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지금 예. 이 바이든은 경제 보니까 옐런한테 다 맡기고 앉아 있거든요. 옐런이 가는데 예. 옐런이 제가 볼 때 입이 타들어갈 것 같아 지금요 상황이. 입만 타들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아 어차피 뭐 저기 한번 재무부 장관 했으면 됐지 뭐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410억 달러를 50조 원을 넘게 발행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중국도 안 산다고 하고 일본도 살 여력이 없는 것 같고 미국 그러니까- 내에서도 이거 미국 그러니까 국채가 위험하다는 걸 그러니까 다 인식하고 옐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인터뷰까지 하면서 네. 외환시장 개입하지 말라고 사실 그거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 안 해도 그냥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인터뷰까지 자기가 해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그게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네? 얼마 전까지 같이들 만나가지고 뭐 용인한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예? 인터뷰까지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인터뷰까지 자청해가지고 옐런이 한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럼 어쨌든 미국이 국채 발행해서 이게 판매가 되는지 그거 보는 게 팔리는지 보는 게 관건이겠네 그러면. 팔리긴 팔리더라도 상당히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부담을 지금 시장에 높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미국 국채 시장이 다시 한번 확 아까 5% 올라가면 터진다면서 뭔가. 5%가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네. 이게 지금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죠. 지속이. 5% 올라간다고 바로 터지는 건 아니고. 그럼요. 5% 바로 올라. 작년에도 그럼 5% 같이 갔다가 팔 꺾이긴 했지만은 그게 이제 그거를 지속할 자신이 없으니까는 그 꺾은 거예요. 작년에 국채 발행 물량 조절을 해가지고. 아유 겁나라.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돈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가요.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 뉴스 브리핑에서는 지난주 임금의 중간 착취 실태에 이어서 막을 수 있는 대안그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규범 건설 고용 컨설팅 대표와 함께 미국식 적정임금 제도 도입한 이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상황도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